가족끼리는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제 신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집인데도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물건인데도 허락을 구해야 하고, 내 신혼인데도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김하연, 31살입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였던 저에게 찾아온 이 악몽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혼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지요.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는 집에서 영화를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하연아, 사실 부탁 하나 할까 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설인 있잖아. 너희 시누이. 그 애가 이번에 대학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요. 너희 집이 학교 근처잖아. 그래서 말인데 방 하나만 1, 2년 정도 빌려줄 수 있을까? 딱 2년 동안만. 금방이야.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투룸이었어요. 방 하나는 저희 부부가 쓰고 다른 방 하나는 제가 재택근무할 때 쓰는 작업실 겸 드레스룸이었지요. 그 공간은 제게 정말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디자인 작업도 하고 옷도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시댁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나쁘게 대하신 적도 없었고 그저 딸이 힘들어하니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준호 씨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지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잠시라면 괜찮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설인이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걱정 마. 내가 얌전해서 폐 안 끼칠 거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 아가씨가 정말 1, 2년만 있는 거 맞죠? 너무 오래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준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야. 하연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설인이도 이제 20살이니까 철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신혼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가족인데 뭐. 잠시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가씨가 짐을 들고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건 단순히 방 하나를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온 아가씨 박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힘들었죠? 좀 앉아요. 아유, 괜찮아요. 근데 방이 어디예요? 아가씨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대충 벗어놓고는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둘러봤지요. 와, 신혼집 진짜 예쁘다. 이 방이 제 방이에요. 아가씨가 가리킨 곳은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기 있으면 돼요. 책상이랑 침대는 어제 준비해뒀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네,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가 사용하던 드레스룸 문을 벌컥 열어 젖혔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 아가씨. 거긴 내가 사용하는. 말을 채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이미 드레스룸 안으로 쑥 들어가 옷장문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거든요. 제 원피스를 꺼내 몸에 대보고 구두를 신어보고 가방을 들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언니 옷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러더니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제 화장품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뚜껑을 열어 손등에 발색을 해보고 향수를 뿌려보는 모습에 저는 거의 굳어버렸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내가 쓰는 화장품이라. 사용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가씨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냥 구경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의 사적인 공간을 마음대로 들어가고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20살이면 이런 건 알 나이인데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때 퇴근해서 돌아온 준호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설이나 왔어? 짐은 다 옮겼어? 응, 오빠. 근데 언니가 드레스룸 구경한다고 좀 뭐라고 하시네. 아가씨는 마치 제가 심하게 화를 낸 것처럼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드레스룸 안을 슬쩍 보더니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하연아, 설인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너무 뭐라 하지 마. 처음 와서 신기한 거 당연하잖아. 그 말이 참 서운했습니다. 내 편은커녕 내 감정조차 살피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아가씨가 선을 넘었는데 왜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간단히 저녁을 차려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가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준호 씨는 그저 맛있다, 잘 먹을게 하고는 조용히 식사를 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가씨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볼륨을 꽤 크게 틀어놓고는 깔깔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1, 2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옆에서 고나게 잠든 준호 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 예감은 또다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가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거든요. 경계는 없고 요구만 늘어납니다. 아가씨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가 학교에 간 줄 알았는데 아직 집에 있었나 봅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가보니 아가씨는 제가 전날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닭가슴살 샐러드를 꺼내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용기째 그대로요. 아가씨, 그거 내가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아가씨는 포크를 입에 문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요. 배고파서 그냥 먹었는데. 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이라도 해주면 괜찮을 거라는 듯한 태도였지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가족인데 뭐.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세탁기 옆에 아가씨의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옷, 수건, 심지어 이불 커버까지요. 아가씨는 방에서 나오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빨래 좀 돌려주실 수 있죠?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냥 언니 빨래랑 같이 돌리면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씨, 빨래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닐까요? 나도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그러자 아가씨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에이, 언니 어차피 세탁기 돌리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이 말만 나오면 제가 무슨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도 아가씨의 빨래를 함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개어서 방 앞에 놓아뒀지요. 아가씨는 고마워요. 언니하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준호 씨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가씨의 친구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이 언니 맞으시죠? 저희 서린이 친구들이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들여보냈습니다. 아가씨는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곧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 커졌고 밤 10시가 넘어서도 시끄러운 소음은 계속되었지요. 심지어 아가씨 일행은 거실로 나와 피자를 시켜 먹으며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아가씨, 시간이 좀 늦었는데 친구들이랑 조용히 좀 해줄래요? 아가씨는 친구들 앞에서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언니. 근데 우리 별로 안 시끄러운데요.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재미없는 꼰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온종일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하연아, 서린이 잘 지내지? 얘가 혼자 밥 해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은 좀 챙겨줘야지. 너는 주로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을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식사까지 제공하라는 건가요? 어머니, 저도 재택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 거라서요. 아가씨도 이제 20살이면 본인 식사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누이 밥 한 끼 못 챙겨줘. 그것도 같은 집에 사는데. 하연아, 너무 박정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하숙집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하숙집보다 못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최소한 돈이라도 받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아가씨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가씨는 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하며 잘 먹더군요. 하지만 설거지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1, 2년 동안 계속될까?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남편의 중립은 더 큰 상처였어요. 한계가 왔습니다. 아가씨가 신혼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로 저는 심신이 지쳐 있었지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아가씨 눈치를 봐야 했고 냉장고 반찬은 제가 먹기도 전에 사라지기 일쑤였으며 저녁 준비에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아침에는 제가 아끼던 향수를 아가씨가 허락도 없이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아서 향이 다 날아가 있었지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가씨가 또다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니 이거 좀 돌려주세요. 내일 입고 나가야 하는 옷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빨래는 아가씨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 힘들거든. 아가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잘해주시다가. 지금까지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을 빌려준 거지 하숙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가씨는 입술을 깨물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하연아, 서린이한테서 전화 받았어. 내가 빨래도 안 해주고 차갑게 대한다는데 무슨 일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서요. 아가씨도 이제 20살인데 본인 빨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연아. 같은 집에 사는데 빨래 한번 같이 돌리는 게 뭐가 그리 힘들어. 세탁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며느리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전화를 끊었지요. 그날 밤 준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 씨, 나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준호 씨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가씨 때문에. 생활이 너무 달라졌어. 내 공간도 없고 매일 눈치 보면서 살고 빨래에 식사 준비까지 다 내가 하고 있잖아.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하연아, 서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어려서? 20살이면 성인이야, 준호 씨. 그리고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가족끼리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런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줘? 왜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아가씨 편만 드는 거야? 준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참아달라는 거지. 1, 2년이면 끝나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고통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준호 씨는 출근하면 끝이니까 몰라. 나는 매일 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 내 물건 마음대로 쓰이고 내 공간 침범당하고 내 시간 빼앗기고 있다고. 하연아, 목소리 좀 낮춰. 서린이 들으면 어떡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낮출 수밖에 없었지요. 목소리를 높이면 제가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알았어. 내가 참을게. 고마워, 하연아. 조금만 힘내자. 준호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하던 사람이 지금은 제일 큰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욕실에서는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신혼이야? 이게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아가씨가 신혼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겨우 한 달인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가씨가 어질러 놓은 거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컵, 과자 봉지, 벗어놓은 옷가지들. 매일 아침 제가 치워야 했지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장을 봐서 채워놓으면 며칠 만에 텅텅 비었고 그러면 또 장을 봐야 했습니다. 드레스룸은 이제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가 수시로 드나들며 옷을 구경했고 제 화장품과 향수를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끼던 립스틱이 반쯤 줄어있는 걸 발견하고 말을 꺼냈더니 언니, 그냥 립스틱 하나 갖고 그래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지요. 주말은 더 이상 제 휴식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가씨의 친구들이 찾아왔고 일요일에는 시어머니께서 서린이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쉬고 싶다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준호 씨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참자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제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한 달 전과 달랐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혼 1년차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이대로 1년, 아니 2년을 더 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남편의 가족을 배려하려 했으며 제 불편함은 참고 삼키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참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요. 이런 상황을 계속 견디면 우리의 신혼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꿈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웃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나누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 삶과 제 신혼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준호 씨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여전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가씨에게도 명확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방을 빌려준 것이지 제 삶을 내어준 게 아니라고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왜 이래?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들을 들을 테지요. 이기적이고 차갑다는 소리도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요. 기억하세요. 배려와 희생은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도 소중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이 제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